1592년 4월 13일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북진해 20일 만에 도성을 함락시킨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조선. 하지만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고 명나라군이 합류하면서 전세는 역전된다. 평양성을 탈환한 명나라군과 행두산성 전투에서 패한 일본군은 1593년 3월 전쟁을 끝내기 위해 강화교섭을 시작한다. 하지만 4년 가까이 이어진 강화교섭은 결렬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다시 침공할 것을 결심한다. 1597년 1월 가토 기요마사가 이끄는 선봉군이 울산 서생포에 상륙한다. 정유재란이 시작된 것이다. 네, 역사저널 그날, 오늘 살펴볼 그날은요, 일본군이 조선을 다시 침략한 날, 바로 정유재란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좀 정유재란은 임진왜란에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혹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니 임진왜란 특집 4부작 간다더니 왜 갑자기 사전 예고도 없이 정유재란 얘기야? 맞아요. 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충분히 있을 법한 얘기입니다. 아, 그럼요. 실제로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칠 때 물어봐도 학생들 반응도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아주 잠깐 딸려서 일어난 전쟁처럼 인식을 해요. 네. 교과서에서도 훨씬 더 이제 비중 같은 게 좀 소략하기도 한 부분도 있고. 처음에 일본군이 이제 침략했을 때랑 정유재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처음에 히데요시가 1차 침략을 했을 때 그 목표는요, 그 조선을 완전히 점령하고 더 나아가서 명까지 진출을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랬죠, 하지만 그 2차 침략의 경우는 이제 그것이 불가능한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에 경기, 충청, 전라, 경상 등 이렇게 사도 확보를 이제 목표로 이제 하게 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향 조정을 한 셈이네요, 목표를. 예, 그러면 수정한 거네요. 네. 한번 해보니까 명나라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래서 조선의 사도 정도는 확보가 가능하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한 거네요. 예. 자, 뭐 이제 강화 얘기가 나왔다는 건 더 이상 이제 뭐 전쟁할 수 없다는 판단일 텐데 왜 이런 결정을 다시 침략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걸까요? 그러니까 그 히데요시가 1차 침략에서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침략 때는 그 부하장수들에게 반드시 전라도를 확보하라는 이제 명령을 내리죠. 즉 전라도만 확보하면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라도를 지키고 있었던 게 이순신 장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전라도를 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순신을 쳐라 이거 다르지 않은 거잖아요. 뭐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보면은 이때 이제 이순신이 워낙 이제 강한 그 상대니까 이순신을 뭔가 이렇게 공략하기 위해 가지고 소위 그 이중 간첩인데 요시라라는 이런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요시라. 그래서 이 조선 측의 이 김응남이라는 인물하고 이렇게 접촉하면서 뭔가 조선 쪽에 정보를 주는 것처럼 하면서 가토 기요마사가 어느 곳에 이제 그 나타날 때니까 이걸 철하는 역정보를 제공을 했고 이제 결국 믿고는 이순신에게 이 출병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유키나가 측에서 기요마사에 대한 정보를 일부러 흘렸다 이런 거잖아요. 어쨌건 뭐 아무리 서로 라이벌이고 뭐고 하더라도 같은 편인데 뭔가 이거 약간 냄새나는 정보 아닌가요? 쌤이 낚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예, 약간 함정 같은 느낌이 좀 함정이죠, 이거. 네. 근데 이제 고니시 유키나가와 그 가토 기요마사 간의 그 라이벌 관계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두 사람은 여러 가지로 좀 대조적인데요. 유키나가 같은 경우는 그냥 부유한 상인집에서 태어났고요. 기요마사는 이제 하급 무사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기요마사는 그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키나가를 조금 낮게 평가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제 그 히데요시로부터 총애를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공을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주 라이벌 관계가 더 심해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유키나가 같은 경우는 그 이중첩자인 요시라를 통해서 강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모든 책임을 가토 기요마사에게 돌리고 그래서 조선이 기요마사를 제거해 준다면 나의 한도, 근심도 모두 풀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선조가 이 정보를 믿었다라는 거죠. 네. 이제 가서 그 정보 확실하니까 그쪽에 가서 이 쳐라. 근데 이제 이순신은 이때도 이 상황을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이제 이중 간첩에 의한 이게 정말 그 농간인데 이것을 그대로 따르면 이제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이 전투선을 많이 출병시키면 이제 적이 알게 되고 또 너무 이제 적이 적게 출동하면 오히려 이게 기습 공격에 당한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그대로 이제 그 대비하는 게 좋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선조의 출병 명령을 거부하게 되는 예. 이런 사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럼 결국 이순신 말은 맞았던 거고 선조는 일본의 계략에 말려들었다 넘어간 거죠. 이렇게 네. 볼 수 있네요. 선조는 항상 이렇게 말려드는. 그러게 말입니다. 네. 하지만 그 선조는 그 이순신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이순신은 용서할 수 없다. 무장으로서 이미 조정을 경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조정의 대신들도 이 비난에 가세합니다. 이순신은 속임수가 많고 전진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강하게 이제 비난을 하죠. 심지어 이 이순신을 추천한 인물이 유성룡이잖아요. 유성룡도 이제 이순신에 대해서 장수가 이제 뜻이 차고 기가 펴지면은 반드시 교만하고 게을러진다라고 비판적인 이제 그런 평가를 했대요. 그런 걸 보면 당시에 이제 조정의 분위기 그리고 선조의 강압적인 그런 태도 같은 게 좀 당시에 이제 형성되어 있지 않았나. 이때 그래도 이제 이순신을 끝까지 이제 변호해준 인물이 뭐 이원익이라든가 또 보면 이제 정탁 같은 예. 인물도 뭐 약간 중립적으로 이순신 장군이 그래도 이런 그 위험한 시기에 장수를 바꿀 수는 없다. 이런 논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절충이 되어 가지고 이순신이 그나마 이제 그 최악의 상황만은 면한 채 결국은 이제 백의종군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정말 여기서 또 불현듯 일안고공이란 말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높은 하늘에 떠 있는 기러기 한 마리 이런 생각이 나는데 인간적으로 얼마나 고독했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이 무렵 난중 얘기를 보면 더해지는 슬픈 마음을 이길 길이 없었다. 다만 어서 죽기를 기다릴 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인간적으로 괴롭고 힘들었으면 이렇게 섰겠나 싶어요. 충성의 대가가 버림받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왕명을 거역했다는 건 큰 죄긴 하지만 당시로서는 이순신이 분명히 필요했을 텐데 저는 선조의 입장이 아직까지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한 사람을 이순신을 미워했을까요? 뭐 그나마 좀 해석을 해보자면 선조는 어쨌건 자기보다 이순신이 훨씬 더 주목을 받는 게 단순히 싫었겠죠. 그리고 또 전쟁 상황이니까 네. 이순신이란 장군이 그렇게까지 주목을 받으면 자기의 왕권과 자기의 존재가 위협받겠다. 이런 두려움도 막연하게 있었을 테고. 네. 이분이 재위 중에 40년 동안 한 것을 보면 대단히 권력에 대해서 대단히 집착하는 무엇인가 예민한 무슨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민심은 또 천심이라고 하잖아요. 그 몽진 중에 또 성난 민심을 자기가 직접 눈으로 목격까지 했기 때문에 좀 불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조는 그 반개승통을 했다라는 그 어떤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도성을 비웠잖아요. 도성을 비우고 이제 몽진을 했기 때문에 민심이 이반했다라는 건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순신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신경에 거슬릴 수밖에 없겠죠. 예. 선조가 그 여러 차례 선입하동을 하면서 신하들에게 충성심을 확인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조선왕 중에 가장 많이 나 왕 안 한다라고 말했던 왕이 예. 바로 선조입니다. 태종보다 더 많이 했어요? 그렇죠. 선입하동을 가장 많이 일으켰고. 제가 지금 확인해 봤더니 네. 총 15회에 걸쳐서 네. 선입하동을 일으켰더라고요. 임진 외란 중에 전란 중에. 전란 중에 전란 중에 15회에 걸쳐서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전란 후에도 전란 계속 후에도요? 보면은 또 재밌는 게 그러면 그만두시죠. 이러면 또 막 화냅니다. 난리 나겠죠. 그거는 반역인 거잖아요. 그러시겠습니까? 네, 모두가 난리 나는 거죠. 아니라고 할 때는 예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그렇죠. 상황에서는. 네. 1597년 7월 14일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된 원균은 조선 수군을 한산도에 총집결시킨다. 부산 앞바다에 있는 일본군의 본진을 급습하기 위해서였다. 조선 수군의 모든 전력을 투입한 출전. 하지만 거센 파도와 조류를 만난다. 조선 수군의 일부는 항로를 이탈하기까지 했다. 수군들의 피로가 극심해지자 원균은 부산의 최서남단 가덕도에 상륙을 명한다. 하지만 조선 수군은 매복해 있던 일본군의 무방비 상태로 습격당한다. 당황한 조선 수군은 거제도와 칠천도 사이의 좁은 해역인 칠천량으로 피한다. 7월 16일 새벽 일본군 함대가 조선 수군이 정박해 있던 칠천량으로 진격해왔다. 기습이었다. 경기를 늦추고 있던 조선 수군은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참패한다. 160여 척의 배가 파손되고
1만여 명의 조선 수군이 전사한다. 급히 육지로 피한 원균도 일본군에 의해 목숨을 잃는다. 단 한 번의 전투로 조선 수군이 괴멸한 것이다. 야, 정말 처절한 패배네요. 그러니까 이때 거북선도 침몰을 한 거죠. 그렇죠. 이제 임진왜란 때 가장 그 대표한 그 해전이죠. 그리고 바로 이때 그 조선 수군이 그 보유했던 뭐 거북선이든 그 판옥선이든 이게 거의 이제 그 파괴가 됐던 그런 그 해전인데요. 칠천량 해전입니다. 되게 발음하기 힘들어요. 네. 근데 어쨌건 이 원균도 나름 무사 집안 출신에다가 뭐 전장에서 잔뼈도 굵었다면 굵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실패를 예측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원균도 처음에 그 출전을 반대합니다. 오히려 그 육군이 바다 쪽으로 일본군을 몰아주면 그때 수군이 출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즉 수륙 합동작전을 펼칠 것을 조선 조정에 제안을 하는데 조선 조정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단독 출전, 수군만의 단독 출전을 계속해서 명령을 했고, 뭐 원균도 뭐 어쩔 수 없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걸 알면서도 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또 그 당시에 이 그 지휘 체계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 원균과 같은 그 수군 통제사가 직접 이제 지휘를 하는 게 아니라 또 그 이후에 육군 출신인 채찰사라든가 도원수, 그 당시에 도원수가 권율장군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또 지휘를 받게 되는 그 지휘관의 일선 그 상황보다는 그냥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균도 어쩔 수 없이 출병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실록 기록에도 이 원균이 이제 자꾸 안 나가니까 그 권율이 곤장을 쳤다라는 이런 기록까지 보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해군 작전 사령관인 거잖아요. 그렇죠. 몽둥이질을 해서 등 떠밀어서 출병시킨 경우네. 승전도 우리 역사고 패전도 우리 역사이기 때문에 사실 함부로 폄훼하고 비난하고 싶지는 않은데 비판은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조정에서 나가라고 하고 권율 위에서 누르니까 어떤 대책 없이 지금 병사들을 이끌고 출병을 한 것도 참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군사의 기본인 척후병을 내보내지 않고 일단 또 칠천량에서는 그 경계병을 또 세우지 않는 바람에 결론적으로 조선의 수군을 괴멸시키는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많은 죽음에 대한 책임을 면할 길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한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게 똑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순신은 뭔가 다른 결과를 그렇죠. 이끌어냈었잖아요. 같은 병사, 같은 무기, 또 뭐 최악의 조건에서도 뭔가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리더가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리더의 자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칠천량 해전에 대해서 전 선조가 어떤 반응을 했을지 진짜 궁금해요. 궁금해요. 네. 본인도 그래서 큰 책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선조는 또 이때는 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는 이제 결국 그 본인이 이제 출병을 명령하는 최종 그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산도 지역을 포기하고 결국은 출병을 함으로써 이 패배한 것은 이거는 또 이때는 어떤 표현을 하면 이거는 하늘의 뜻이었다.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는 운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또 이 물러섭니다. 이게 정말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아무튼 그런 엄청난 시련도 그때부터 또 하늘의 뜻이었던 거군요. 네. 하늘의 뜻이라는 것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선조가 쓴 하늘의 뜻이라는 거는 뭔가 자신의 책임을 좀 그렇죠. 회피하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썼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리더한테 가장 중요한 건 리더십보다 먼저 책임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조에게는 가장 결정적으로 책임감이 없었던 거네요. 네. 근데 어느 시대나 꼭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언제나 있는데 이런 사람들 자기 스스로 이건 내가 잘못 생각했다, 잘못 판단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겠다. 요 말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렵게들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감독님도 갑자기 영화 찍다가 뭐 잘못되면 바로 그 인정해요? 아니죠, 배우 탓이죠. 그럼 스텝 탓이죠. 흥행 잘못되면 다 배우 탓이잖아. 그거 마케팅 탓이고. 정말 나도 그 얘기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그냥 본인의 입장을. 저는 리더 타입이 아니고요. 그렇네요. 네, 절대 아니죠. 선조가 이해가 되는. 자, 결국 칠천량 해전에서 이제 패하면서 바닷길을 일본군에 내주게 되는 거네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칠천량 해전에서의 패전 이후에 그 조선 수군은 남해상의 그 제해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은 마음 놓고 전라도 지역으로 이제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군은 이제 남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전주까지 이제 진격을 하게 됩니다. 특히
특히 저 남원성 전투가 굉장히 잔인했는데요. 네. 당시 남원성을 공격한 일본군은 5만 6천 명 정도입니다. 예. 네, 반면에 그 남원성을 지킨 그 조선군은 1,000명, 그다음에 명예 지원군이 3,000명에서 4,000명에 불과합니다. 5만 6천 대 4천. 그러니까 중가부적이죠. 이거 뭐 당연할 수 없었고 결국 남원성은 함락됐습니다. 근데 함락 이후에 일본군은 아주 그 성리 있는 조선 백성들을 아주 무참하게 학살을 합니다. 그 당시 남원성 전투에서 희생된 조선인들이 약 10,000명인데 그래서 지금 또 남원에 가면 만인의총이라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그 죽음을 이렇게 그 기리는 이런 그 합장묘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일본으로 이제 끌려간 도공들이라고 해요. 자기장들이죠. 근데 이 자기장들을 이제 끌고 가서 일본의 도자기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심수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계승을 하는 그 일본 도예 가문이 있는데요. 정유재란 때 끌려간 이 심단길의 후손들이 지금 계속 심수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계승하고 있어요. 네. 일본 이런 정말 전쟁이라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정말 소소한 그 이익이라 그러나요? 이런 걸 다 챙겨갔다라는 어떤 거죠. 그 엔지니어들을 모시고 간 거죠. 지금 따지면. 예. 아, 정말 얄밉네요, 진짜. 그러니까 정유재란 당시에 그 유독 그 피로인이 많이 나타납니다.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일반 백성들까지도 끌고 갔기 때문에 이제 피로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쟁에 많은 일본인 남성들이 참전하다 보니까 일본 국내에 노동력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백성들을 납치해 가서 이 부족한 노동력을 이제 보충하려고 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납치해간 조선인들을 노예로 매매하기도 합니다. 서양에. 근데 그 이탈리아인 그 카를레티라는 사람이 쓴 기록에 보면 조선인 노예한 그 매매 가격이 나와요. 근데 그게 2.4 스쿠도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가격으로 하면 쌀 2가마니 4마일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당시 아프리카의 노예들이 매매된 가격이 170 스쿠도입니다. 그게 그러면 조선인 노예가 약 7분의 1 가격에 말도 안 돼요. 매매가 됐던 한마디로 겁니다. 사람 대접을 못 받았던 뜻이네요. 뭐 사람을 이렇게 돈 가지고 이제 비교하긴 뭐하지만 굉장히 조선인을 헐값에 매매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음 진짜 진짜 아픈 일이네요. 납치. 네. 이때 이탈리아에 끌려간 조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그 사람은 안토니오 꼬레아라고 했대요. 그 루벤스 작품에 나오는 한복을 입은 남자 여기 사진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그 안토니오 꼬레아의 네. 그 후손들이 지금 꼬레아라고 하는 그 성을 가지고 그 집성촌을 이루고서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다 그래요. 네. 이때 일본인 병사들이 그 전투를 하지 않고 그 포로만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또 직접 그러지 말고 사람을 죽여서 코를 베어서 가져가 와라. 예? 이렇게 또 지시를 직접 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병사 한 사람당 죽여야 할 할당량까지를 내려줬다고 해요.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 끔찍해요. 코가 하나다, 뭐 이런. 그러니까 한 사람의 코는 코는 하나다. 하나니까. 조선인을 얼마나 학살했는지 쉽게 보여주고 자랑할 수 있는 근거로서. 예, 저기도 이제 그 보면은 저 코를 수령했다는 바로 그런 또 이 문서, 증서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금구, 김제, 양군에서 뵌 호의 숫자는 합계 3,369 이것을 정확하게 수령하였음. 이렇게 정말 저런 것까지도. 그래서 이 일본군은 그 히데요시가 워낙 이 코 할당량을 정하고 강하게 이걸 이제 독려하다 보니까 그 살아있는 어린 아이의 코들까지도 이렇게 베갔다라는. 그 병사들의 코를 베간 게 아니고 지금 민간인들의 코를 베간 거 아니에요? 민간인 코 이제 숫자를 채워야 돼요. 개수만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이수광의 지봉유술 우리 조선시대의 백과사전 기록으로 해당하는 책에 보면은 한동안 조선 땅에는 코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라라는 그런 내용도 나와요. 네. 아, 정말 가슴 아프네요. 이제 일본 정말 너무 악랄하네요, 진짜. 얄밉기도 하지만. 네. 옛날에 어른이신들이 이제 아이들이 놀다가 위험한 걸 만지려고 하면 에비에비 이렇게 말을 하셨었잖아요. 에비에비 혹은 에비에비 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정유재란 때 조선인들 귀랑 코를 많이 베어가니까 귀자 코 비자를 써서 이비이비 이렇게 그게 에비로 남았다고 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하도 무서워가지고 애비애비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군요. 원균이 죽은 뒤 이순신은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에 임명된다. 하지만 칠천량 전투 패전 후 남은 조선 수군의 전력은 판옥선 13척뿐. 이순신은 무기와 병사를 모으며 결전에 대비한다.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했다. 1598년 9월 16일 서해를 통해
곧장 한양으로 진격하려던 일본 함대가 명량 해협에 당도한다. 일본군의 전투선은 133척. 이순신은 13척의 판옥선을 이끌고 이에 맞선다. 이순신은 해로가 좁은 명량 해협의 지형적 특성을 이용한다. 명량 해협은 물살이 빨라 20리 밖에서도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 해서 물돌목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정오 무렵 조류의 방향이 조선 수군에 유리하게 변한다. 물살의 흐름이 바뀌면서 명류를 탄 일본군은 앞으로 나오지 못했다. 이 틈을 타 이순신은 포를 쏘며 돌진해 적의 기세를 꺾는다. 더 이상 조선 수군의 공격을 견디지 못한 일본군은 퇴각을 결정한다. 단 13척의 배로 얻어낸 조선 수군의 극적인 승리였다. 네, 13대 133. 무슨 뭐 다윗과 골리앗 싸움 그 이상인데요? 우리 난중일기 기록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일본군의 배는 133척, 그리고 이제 조선군 이 판옥선의 숫자는 13척.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은 또 거의 10대 1인데, 또 다른 기록에 보면은 그 이충무공 그 가승의 기록에 보면은 이 당시에 거의 300여 척이 일본군 선이 이제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 정리를 해보면 전체의 규모는 뭐 300여 척이 와서 한 130여 척이 실제 조선 수군과 전투를 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대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전쟁은 어쨌든 전력보다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정말 세계 해전사에서도 유례가 없을 만큼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순신 자신도 난중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 승리는 천행이다. 네. 하늘이 주신 행운이다. 이렇게 네. 말을 했다고 해요. 누구는 자기의 공을 천행이라고 그러고 그러게요. 자기 잘못을 천행이라고. 그렇죠. 누가 하늘을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늘의 진정성이 있냐 없냐가 확 갈리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하늘 고등학교는 어떤가요? 네. 잠깐만. 위트 넘치시는. 요거 재밌는데. 네. 예, 근데 어쨌건 아까 7천년 해전에서 우리 조선 수군의 전투선들이 뭐 거의 다 침몰했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다행히도 용케 판옥선이 남아 있었네요. 근데 이게 또 계속 한때 또 논란이 된 게 12척이다. 아니다. 13척이다. 이건 또 왜 이런 논란이 있었냐 하면 그때 또 이 전라우수사 김옥추라는 사람이 한 척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하고 포함해서 13척으로 싸웠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면 12척은 어떻게 그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그 당시에 그 원균 휘하에 있었던 그 경상우수사 배설이라는 사람이 이 출병이 너무 무모한 출병이고 결국은 그 패전이 뻔하다. 그래서 이때 이 상황에 따라서는 도망가는 것도 전략 전술이다 해서 이 사람이 사실은 원균의 지휘를 어기고 이 배와 병력들을 일부 이끌고 피해난을 한 거예요. 도망을 한 거예요. 도망을 친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이 배들이 이순신 장군의 재기에 아주 그 중요한 그 기반이 됐던 것입니다. 정말 군인이 전장에서 그쵸. 도망을 친다는 건 더군다나 항명을 한 채 네. 도망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덕분에 또 이순신 장군이 명량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뭐라고 하기도 곤란하고 역사라는 건 참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명량 해전에서 이제 일어났을 때 이 이순신 장군이 주변 사람들한테 빨리 이제 피난을 가라, 적을 피하라고 했는데 많은 피난민들이 그 명량 해안 인근에서 있으면서 군복이나 군량을 조달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자기 배가 있는 사람은 끌고 나와서 그 뒤에서 후방에서 열을 지어서 이제 군대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마하수 같은 사람은 자기 아들들을 다 이끌고 실제 그 이순신 휘하로 들어가서 참전을 해서 전사를 했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임진왜란 때 의병하면 전부 다 육지에만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바다에도 의병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그거를 이제 우리는 해상의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해상의병은 실제로 배를 끌고 전투에 참전하기도 했지만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 수전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물살, 그 조류의 흐름이라든지 물때라든지 또는 기상 조건 등인데 그걸 가장 잘하는 거는 그 지역의 어민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어민들은 이순신에게 이와 같은 정보를 줬고요. 이순신은 이걸 적극 활용해서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세워서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네.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니 뭐 전투하다가 병사들도 도망가는 마당에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자발적으로 나섰다. 결국에 이 이순신이라는 사람의 존재감이 당시에 그렇죠. 어땠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나라는 그를 버렸지만 백성들은 그를 따랐네요. 근데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이순신이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명량해전 전의 상황을 보면은 정말 수군이 기가 빠질 만한 일이 있었어요. 선조가 이 칠천령 해전에서 패배를 했으니까 병선도 얼마 없고 군사도 좀 없으니까 이걸 이끌고 수군을 해체하고 육군으로 가서 이제 지원을 해주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하. 현장에서는 수군을 이제 재건을 하려고 막 네. 여기저기 뛰고 있는데 정말 맥 빠지는 일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수군을 철폐하라는 얘기를 듣고 과연 이순신은 어떤 답을 올렸을까요?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전선 12척이 있나이다. 나아가 죽기로 싸운다면 해볼만 하옵니다. 만일 수군을 전피한다면 적이 만번 다행으로 여기는 일일 뿐더러 충청도를 거쳐 한강까지 갈 터인데 신은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옵니다. 전선의 수는 비록 적지만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이순신의 여러 어록이 있는데 신이 죽지 않는 한 적군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 정말 불굴의 투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사실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일단 전투선 12척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것만 갖고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사실은 본인이 잘 싸울 수 있다라는 말보다 혹여 만약에 자신이 인간적으로서 갖고 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스스로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자라는 이렇게 자기한테 주문을 걸듯이 또 한 말도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게 정말 기록에 있으니까 믿지. 저게 정말 가능한 정말 외침이겠습니까? 이순신이 백의종군을 할 때 칠천령 해전에서 정말 대패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일기에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통곡이 터짐을 이길 길이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성통곡을 하고 자신이 정말 애써 키웠던 분신 같은 수군이 그렇지. 사라진 상황에서 직접 그 상황에서도 정말 슬픔에만 빠져 있지 않고 바로 권율한테 찾아가서 내가 수군을 재건시켜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발로 뛰어서 해안 연안을 이제 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의지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극한 상황에서 승리를 가져온 거죠. 이분이 남기신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한산도가. 예. 아시죠? 한산섬 달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이 시가 근데 선조로부터 수군을 패하라라는 교서를 받은 날 밤에 쓰신 시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그러고 나니까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 진짜 다르게 읽히네요. 정말 진짜 그 씨름이 보통 씨름이 조국의 운명을 아니었겠구나. 짊어진 그러네요. 한 장수의 고독한 어깨가 딱 느껴지는 그런 시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 사실 명량해전이 일어났던 1597년은 이순신 장군에게 가족사에 있어서 상당히 아픈 시기였어요. 사실 명량해전이 일어나기 전에 어머니 변씨가 이제 돌아가셔서 그 난중일기에 보면 어머니 죽음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이 정말 슬퍼하고 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고요. 또 그 직후에는 그 아들 면이 전사했다라는 그런 통보를 받아요. 그래서 그런 그 슬픔 속에서 아무래도 이순신 장군도 인간이시니까 그 꿈에서도 이 꿈자리가 우수선했다. 아주 뭐 그런 내용도 많이 나오고요. 이런 그 모습들에서는 그 이순신 장군도 정말 그 인간적인 뭔가 이 전쟁의 부담을 느낀 네. 또 한 인간이었다.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그렇군요. 영웅의 인간적인 모습 정말 굉장히 또 새롭게 와닿는데 어찌됐건 이순신은 그 명량해전에서 이제 승리를 해서 조정의 이 수군의 능력, 존재감 이걸
확실하고 똑똑하게 보여준 셈이 됐는데 이쯤 되면 또 한번 궁금해지죠. 선조는 대체 어떤 리액션을 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이 이번에? 정도면 네. 정말 이 위기의 순간에 그 대패에서 대승을 가져온 기사회생인데요? 그쵸. 이런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선조는 이때는 또 아주 쿨한 멘트로 네. 뭐 사소한 외적 잡는 거 그건 뭐 당연히 그 장군의 직분 아닌가? 뭐 그거 사소한 외적이요? 그냥 뭐 당연히 할 일 했을 거다 했던 거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뭐 이순신 장군 풍계를 올려주자라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뭐 그거 뭐 지나치다 뭐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있느냐? 골라우리만큼 선조는 이순신 장군 이건 시기를 합니다. 이거 연인 관계도 아닌데. 그러게요. 근데 사소한 외적이란 표현을 쓰면 안 되죠. 본인은 그럼 사소한 외적 때문에 저기 몽진하고 그랬나요? 백성을 버리고. 아니 그 정말 예. 아랫사람의 공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무슨 리더예요. 아, 참. 저런 심성으로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네. 전쟁을 2번이나 겪으면서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명나라에서 정말 이 조선에서 막아냄으로써 중국 본토에 상륙하는 일이 없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나라에서는 수군을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그 장군 중에 양호라고 하는 지휘관은 그 비단을 선물로 보냈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정말 사소한 승리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선조가. 그러니까 정말 자국의 위신을 스스로 깎아버리는,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는데 어떤 나라가 존중을 해줬겠어요. 그렇습니다. 후대 사람인 저희가 이야기 들어도 이렇게까지 속상하고 네. 뭐 이런데 뭐 당시에 이순신은 정말 그렇죠. 어땠을까요? 예. 네. 그러니까 선조가 뭐 명량대전을 어떻게 평가했던 간에 결국 이 명량대전 때문에 전세가 바뀐 건 맞는 예.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명량해전에서의 승리로 인해서 조선의 수군은 다시 그 남해상의 제해권을 이제 장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본군은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보급로가 차단되니까 더 이상 진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때문에 부산으로 후퇴해서 장기 농성 태세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여기서 여러분 잠깐만 저기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 지도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교수님 아시겠어요? 해수욕장 아닙니까? 대충 아실 거.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해수욕장 아니에요? 근데 저기 한쪽은 저기 그 뭐 인공 호수로 뭐 해수욕을 하나? 저기 한쪽은 지금 너무 육지 안에 들어가 아, 있는데요. 육지 안에 네. 온천인가? 임진왜란 하고 있는데 온천이가. 자, 정답은 만물각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서대학교 건축학과 이건하 교수님 연결해 보죠.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빨간 표시되어 있는 게 저게 뭔가요? 네, 일본군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조선에 와서 외성을 쌓은 지역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이런. 외성을 표시. 외성. 이거 좀 일본군이 저렇게 많은 외성을 쌓은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네, 강화 교섭이 진행되면서 일본군의 전략은 방어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장기전에 돌입할 목적으로 쌓은 것이죠. 외성을 쌓음으로써 일본군은 일본에서부터 육지로 보급물자를 운반할 수 있는 전진기지를 마련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일본군은 외성에 각 지역에서 수탈한 문화재를 임시로 보관하거나 포로로 삼은 인력을 임시로 수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력들을 일본으로 수송하기도 하였죠. 일종의 베이스 캠프였던 거군요. 조선의 성곽은 민간인과 군인이 같이 거주하면서 항전하기 위해서 구축한 성곽이지만은 외성, 일본성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군사들만이 거주하며 전쟁을 치르기 위해 구축된 성곽입니다. 주 성곽을 중심으로 해서 겹겹이 성곽을 쌓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 미로와 같은 구조로 설계해서 몸을 숨기거나 침입자를 공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따라서 외성은 조선 성곽에 비해 방어력이 아주 뛰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뭔가 이게 되게 정교하게 뭐 성을 쌓았던 얘기인데 그럼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겠어요? 네, 공격하기 쉽지 않죠. 정유재란 당시에 울산성 전투의 경우에 조명연합군 5만 7천 명이 성을 공격했지만은 함락시키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명연합군은 전략을 바꿔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물과 식량을 차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보급로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당시 일본군이 보유하고 있던 식량은 겨우 이틀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군은 먹을 것이 없어서 벽에 흙을 쪄서 먹기도 하고 성 안에 우물도 없어서 오줌을 마시거나 말을 죽여서 그 피를 마셔야 했다고 합니다. 일본 기록에 따르면은 심지어 시체물에 인육까지 먹었다고 합니다. 안에 사람도 처참했네요. 정말 처참하네요. 네. 이게 근데 참 지독하네요. 근데 네. 저쯤 되면 투항하거나 항복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아무튼 저때 전투에서 충격을 받게 했나 봐요. 그 가토 기요마사가 나중에 일본을 건너가가지고 이제 쿠마모토 성을 짓는데 울산성 전투 때 경험을 살렸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사실 구마모토 성은 구조상 울산성보다 서생포의 성에 가깝습니다. 현재 구마모토 성 안에 남아있는 운물이 약
이 17개 정도이지만 원래는 120여 개에 달하는 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울산성 전투 당시 식순환을 겪었던 갓도교여마사의 경험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일본식 방안에 까는 다다미를 보통 집으로 제작하는데 이 속 안에다가 고구마 줄기를 넣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비상식량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쟁 시에 비상식량으로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물과 식량이 진짜 한이 맺혔었나 봐요. 그렇죠. 우물 120개 막 뜯어먹을 수 있는 다다미 만들고 막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 지금 여기. 그러게요. 뜯어먹을 다다미 참 맛은 없겠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울산성 전투가 생각보다 굉장히 치열했다는 얘기네요. 정확한 전사자는 나오지 않는데 조명연합군 그리고 일본군 양쪽 측 다 합쳤을 때 전사자가 2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아주 큰 혈전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병사들도 그렇지만 정말 일본군 때문에 살던 곳을 버리고 피난 가야 했던 또 백성들은 더 오죽했겠습니까? 1598년 8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으로 숨을 거둔다. 일본군은 히데요시의 유언에 따라 조선에서 철수한다. 하지만 철군은 그리 쉽지 않았다.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바닷길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군은 순천에서 발이 묶인 고니시 유키나가의 군대를 구하기 위해 연합수군을 보낸다. 1598년 11월 18일 조명 연합수군과 일본군은 노량 해협에서 임진왜란 최후의 전투를 벌인다. 미리 길목을 지키고 있던 조명 연합수군은 화공 작전을 펼친다. 일본군은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에 수백 척의 전투선을 잃고 퇴각한다. 전투는 다음 날까지 이어진다. 수세에 몰린 일본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빗발치는 총탄 가운데 하나가 이순신의 가슴을 꿰뚫는다. 이순신은 전투를 마지막까지 지켜보지 못한 채 눈을 감는다. 치열했던 전투는 조명연합수군의 승리로 끝난다. 7년간의 긴 전쟁이 비로소 막을 내린 것이다. 승리를 보지 못하고 눈을 감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있나요? 네. 전쟁의 최후이자 네. 영웅의 최후이네요. 상징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 전투는 외적이 스스로 이제 물러간다고 했기 때문에 퇴로만 열어주면 굳이 참전을 안 해도 될 전투였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 우리 땅에 침범한 일본군은 한 명이라도 살려둘 수 없다. 해가 마지막까지 이제 결국은 출장을 하신 거죠. 예. 명나라 군대에서는 테러를 열어주기라고 이제 뇌물을 받고 이순신한테 이제 얘기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이제 막 호통을 치면서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싸웠는데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역사에서 너무 소중한 분이니까 그냥 정말 그냥 보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네. 정말 그래서 후대 사람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했던 그 죽음이었다는 게 네. 지금까지도 이어지지만 이순신 장군의 자살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난중일기를 보면 어서 죽는 것만 같지 못하구나. 하늘은 어찌하여 내 사정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가? 왜 빨리 죽지 않는 것인가? 정말 인간적으로 비통한 그런 심경을 토로하고 있단 말이죠, 도처에서. 예, 그가 과연 지키려고 했던 게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 조선이 당시 잃어버렸던 자존심과 그래서 감정적으로 상처받았던
이 자존감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었던 게 그의 목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한테 자살설 사실 뭐 사람들이 이 영웅의 서사에 좀 인간적인 고뇌나 인간적인 좀 고독감 이런 것들을 계속 더 덧붙이고 하다 보니까 약간 과하게 들어간 설정이 아닌가 전 정말 믿지 않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선조의 또 반응은 어땠나요? 이순신 죽음 소식을 듣고 이순신 이번에는 어우, 어땠을지. 무서워요. 예. 또 반응 듣기가. 역시 또 죽어야 되나요? 선조 네. 그 스타일대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계속 일관된 모습을 보이시죠. 이번에도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오늘 밤 늦었으니 비변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라. 아이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조금의 애정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이분 참 진짜 곤란하신 참 분이네. 일관되시네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정말. 아니 정말 인간적인 의리로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조선의 운명을 그냥 온몸으로 살려내고 돌아가신 분인데. 그렇죠. 사실은 이순신에게 굉장히 큰 빚을 지고 계신 셈이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아니, 듯이. 남의 일이요, 남의 일.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선조 때는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하셨던 이순신 장군의 호가 지금 잘 아시죠? 충무공이라는 네네. 이 시호가 내린 것도 그 돌아가신 지 45년 후인 인조 때 이 시호를 받으셨고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 상당히 이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우리 정조대왕 때예요. 이 정조대왕 자체가 이순신 장군을 상당히 이제 높이 평가해서 영의정으로 추존을 하고 또 특히 이때 정조대왕이 이충무공 전설을 간행을 합니다. 이충무공에 대한 자료를 다 모아가고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책을 편찬을 한 거죠. 그리고 사실상 임진왜란은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이후에도 이제 선조는 그 현장에서 싸운 어떤 무신들에 대한 대우에 굉장히 소홀했다면서요. 전후에 선조는 이제 그 공신 책봉을 합니다. 총 104명의 공신을 책봉하는데 전쟁에 참전했던 공신은 이제 선무공신이라고 해서 18명을 책봉을 합니다. 그중에 그 1등 공신은 뭐 권율, 이순신, 왕존 단 3명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미워하더니 그래도 1등 공신에 그러게요. 인정은 해줬네요. 그렇죠. 이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이건 봐도. 정말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1등 공신에 임명은 했는데 이 문제는 또 원균이 같이 들어가면서 뭔가 이 1등 공신도 물타기 한 것 같은 그런 또 느낌을 줬고요. 또 이 선무공신 지정에서 주목할 것은 그 임진왜란 때 정말 큰 활약을 보였던 뭐 곽재우라든가 그렇죠, 의병장. 뭐 이런 의병장들, 예. 조헌이라든가 이런 의병장들이 대부분 빠졌다라는 점 이런 것도 이 좀 문제가 된 거죠. 그런 걸 보면 지금이나 정말 예전이나 똑같은 것 같은 게 지금도 독립운동가의 후손들 중에 이제 궁핍하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제가 최근에 봤던 뉴스에는 폐지 줍는 독립운동가의 후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선친들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듣는데 참 그런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의 후손이 그런 생각을 하면 진짜 나라가 어려워지면은 나설 사람이 없겠다 싶더라고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예. 그럼 궁금해지는 게 100명 넘는 공신들 중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무슨 공을 세운 사람들인가요? 선무공신 18명을 빼게 되면 나머지 공신은 호송공신이라고 해서 86명입니다. 저 호송공신은 뭐냐면 선조가 은주까지 피난을 갈 때 그 호위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선조는 그 전란 극복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거는 이제 명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조실록에 보면 선조가 공신을 정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이번 외란에 적을 평정한 것은 오직 중국 군대의 힘이었다. 우리나라 장수들은 중국 군대의 뒤를 따르거나 혹은 요행이 패잔병의 머리를 얹었을 뿐 일찍이 제 힘으로는 한 명의 적병을 베거나 하나의 적진도 함락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선조는 명예 원병 요청한 것이 가장 큰 공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또 그 자신이 의주까지 피난 갈 수 있도록 그 호송한 사람들이 그 전란 극복에 큰 그 공을 세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선조의 그러한 생각이 바로 공신책봉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정도면 사실 연산군 못지않은 혼군 아닙니까? 저게 지금 정상적 사고 능력 갖춘 사람의 발상인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리는 구할 줄 알았지만 나라를 구할 줄 모르는 왕이었다는 게 굉장히 또 분명하게 이렇게 어쨌든 나타나는 일관성은 있어요. 일관성은 있어요. 일관성은 확실하다는 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선조 때 정말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이제 나오잖아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많죠. 뭐 이순신. 이황, 네. 이항복, 이황복, 이원익, 유성룡. 네.
영화 캐스팅으로 보면 정말 초호화 그렇죠, 그렇죠. 캐스팅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런 인물들을 제대로 활용을 했다면 우리가 아는 그 성군의 시대 있잖아요. 세종대 시대만큼 그런 치적이 나올 수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선조시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인상적인 인물들은 뭐 의병장들이 아니었나 싶은데 근데 어쨌건 어느 시대나 인재들은 분명히 있는데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가 너무나 명확히 갈리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정유재란 발발에서부터 전쟁이 끝나는 시점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7년에 걸친 이제 전쟁으로 뭔가 명과 일본에도 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명에서 총으로 이제 그 왕조 교체가 이루어졌죠. 일본도 역시 그 히데요시에서 이에야스로 이제 막부, 즉 박부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일본은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선진 문물을 수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조선의 성리학이 이때 일본에 전파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조선의 그 활자를 가지고 가서 또 인쇄술을 발달시키죠. 그래서 전후에 일본의 문화는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역사학자 도코토미 소우는 임진왜란을 일본의 사치스러운 해외 유학이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유학. 정말 그 조선의 어떤 피를 빤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흡혈 전쟁이네, 흡혈 전쟁 진짜. 네.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임진왜란 이후에 가장 이제 국제 정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그 전통의 강국이었던 명나라가 서서히 기울어가고 이 북방에서 흥기한 여진족이 세운 그 후금이 흥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금이 결국은 나라 이름을 나중에 이제 청나라까지 바꾸게 되고 결국은 이제 명나라를 완전히 이제 그 멸망시키고 중원의 패자가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이런 제조지은이 계속 이 시대의 그 이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끝까지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이런 외교 정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1627년 정묘호란, 1636년 또 병자호란이라는 또 엄청난 그 혹독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 제조지은이라는 말 들으면 참 화가 나는데 나라를 누가 다시 살렸습니까? 진정으로 나라를 살린 건 백성 아니에요? 그럼 백성을 섬겨야지 이게 무슨 얼빠진 소리예요? 정말 그런 걸 보면 선조는 말이죠. 그토록 그 참혹한 전쟁을 치르면서도 배운 바가 한 개도 없는 군왕인 거예요. 전쟁 이후에도 제대로 된 국가 시스템을 만들려는 어떤 노력도 지금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사부작하면서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호응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아마 이 임진왜란 사부작을 계기로 또 좀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됐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일본의 재침략으로 시작된 정유재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회에는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특집으로 조선시대 왕릉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 오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역사전할 그날이 KBS 이제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까지 8개월간 정말 1등 공신이죠, 이 정도면. 근데 이혜영 감독님께서 마지막 시간을 저희와 함께 했습니다. 굉장히 아쉽지만 그동안 애쓰셨고. 너무 감동적이네요. 이 프로그램 이제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서 지금 내가 2014년 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그리고 옳은 삶이란 어떤 것이구나. 이런 것을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고맙게도 너무 큰 깨달음과 너무 많은 걸 얻어가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잘 되시고요. 그리고 꼭 돌아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